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나만 빼고 죄다 잘 사는 것 같지 않나요?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자식 자랑, 돈 자랑, 연봉 자랑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40대가 돼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깨달은 건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꼰대가 하는 멘트 같나요? 근데 정말 건강이 안 따라주면 외제차는커녕 119 타고 맨날 병원 실려가는 게 일이겠죠. 여행도 못 가고 병상에 누워 병원 천장만 바라봐야 할 거고요. 무슨 40대가 그리 건강 타령을 하는지 의문이 드시죠? 전 젊은 나이지만 자궁도 이미 결혼 전에 적출했고 신장도 한쪽 떼어 시모에게 바쳤어요. 아직 40대인 제 몸이 참으로 만신창이죠. 물론 신장 이식은 당시엔 시모를 좋아했기에 자의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어떠한 계기로 시모와 사이가 틀어졌고 10년간 안 보다가 정년에 우연히 재회했어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말이죠.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애정하는 저의 최애 채널인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제 인생살이를 좀 털어놓으렵니다.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비극적인 일이 참 많았거든요. 롤러코스터 같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주시겠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돈 개념 없이 살았어요.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알 필요도 없었어요.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고 계시던 아빠는 외동딸인 제가 사달라는 건 거의 다 사주셨거든요. 몇백만 원짜리 바비 인형이 있단 사실 아시나요?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 90년대 당시 300만 원짜리 바비 인형을 미국에서 공수해 주시기도 했죠. 지방의 작은 백화점을 소유하셨고 건설업도 운영하셨기에 아빠 쪽 집안은 대대로 부자였어요. 한마디로 지역 유지였죠. 그랬기에 가능했던 사치였을 거예요, 아마. 아빠 또한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 개념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가족은 우동이 먹고 싶으면 비행기 1등석 티켓 끊어서 일본 갔다 오고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으면 베트남에 직접 날아가서 먹고 왔죠. 몇백 평인지 몇 천 평이었는지도 모를 대저택엔 제 전용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몇백 년 된 고가의 악기더군요. 어렸던 저는 그걸로 도레미만 치다 끝났지만요. 여튼 초등학생 시선으로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었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때 제 운을 다 쓴 것 같기도 하네요. 대저택인 저희 집에는 저녁 되면 늘 파티가 열렸어요.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 법조인, 기자, 기업인, 관료들이 다 왔었던 것 같아요. 외동딸인 전 그분들한테 귀여움도 참 많이 받았죠. 참으로 행복했던 나날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자궁암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가족의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아빠와 엄마의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거의 고목나무에 탁 붙어있는 매미처럼 회사 밖에서는 늘 함께 다니셨거든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 엄마가 자궁암 말기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빠는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엄마 병간호에 발벗고 나섰어요. 물론 간병인이나 간호사 여러 명이 24시간 엄마를 돌봐주고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거동까지 힘들어질 지경이 되자 아빠가 엄마의 대소변까지 직접 받아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회장님, 사모님 패드 제가 갈아드릴게요. 간병인들도 많고 저희 간호사들도 많은데
험한 일 하지 마시고 뒤에 계세요. 내 와이프 똥기저귀 가는 게 뭐가 험한 일이란 말이오. 우리 집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여보, 눈 뜨고 기운 좀 내봐요. 얼른 기운 차려서 우리 가족여행도 다시 가야지. 엄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아빠에겐 당연히 회사 일도 뒷전이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던 곽 비서님한테 거의 정권을 주고 회사 일을 일임하셨어요. 개인 인감이며 뭐며 다 주며 곽 비서님을 완전히 믿고 맡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함께 엄마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집으로 회사의 임원진들이 들이닥치더군요. 회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곽 비서가 회사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현재 유용 가능한 현금을 다 훔쳐서 필리핀으로 도피했답니다. 그 작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뭐야? 난 마누라 병간호하느라 전혀 몰랐는데 곽 비서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끼고 챙기던 사람인데 필리핀으로 도주한 거 확실해? 아, 회장님. 지금 사모님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곽 비서가 들고 튄 돈만 수백억 대입니다. 맨날 병간호만 하시면 회사 직원들 밥줄은 어떻게 합니까? 한 회사의 회장이면 책임감을 좀 가지세요. 회장인 우리 아빠에게 평소에 찍소리도 못하던 직원분들이 피를 토하듯 하소연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회사의 돈을 싹싹 긁어 횡령했다던 곽 비서는 저와 동갑인 딸이 있기에 절 각별히 예뻐하셨어요. 곽설화라는 그 딸과 함께 모두 가족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좋았고요. 그런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회사를 다 망하게 만들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아빠의 회사는 처참히 망해버렸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안 좋아져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현실 감각도 없던 아빠는 결국 엄마 장례식장에서 오열하시더군요. 연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회사 회장 자리에 있을 때 문제방이 닳도록 찾아오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니 네 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구나. 사람이란 정말 무서운 존재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무서운 세상이로구나. 여보, 보고 싶소.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나랑 연숙이 둘이 어떻게 살란 말이오. 아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우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얼른 눈물 닦고 저기서 국밥 드시고 좀 주무세요. 네?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참 성숙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긴 했지만 금수저 출신의 맘여린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임감으로 인생 바닥으로 떨어진 아빠를 끝끝내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순간에 알거지가 된 경제적인 부분은 어린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죠. 한 회사의 오너로 양복 입고 폼 재고 있다가 생계를 위해 몸쓰는 굳은 일을 해가던 아빠의 낯빛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빠, 내가 뭐 비싼 거 사달라고 안 할 테니 일 좀 조금 줄이시고 많이 주무시고 쉬세요. 네? 아냐, 우리 딸 다시금 좋은 거 먹이 입히려면 아빠가 쉴 시간이 어딨니? 운동하는 셈치고 하루 종일 막노동하니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때 아빠의 허탈한 웃음이 살아생전 보던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시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사이에 엄마, 아빠, 집, 돈,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완전히 멘붕이었죠. 어쩔 수 없이 친척집에 얹혀 살아야 했고요.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아빠가 잘 나갈 때 집이 몇 차며 다 지원해줬던 막내 고모였죠.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절 맡아야 하니 고모는 썩은 표정이더군요. 어느 날인가 고모와 고모부가 하는 대화가 제 맘을 찢어지게 했어요. 제가 엿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더군요. 여보, 저기 집에 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키워줄 거야? 이제 중학생 됐으니 내보내. 혼자 살아도 되지 뭐. 아, 미안해 자기야. 그래도 내 피 섞인 조카인데 중3 때까지만 밥 먹여주려고. 나도 귀찮아. 우리 애들한테 저런 거지 같은 사촌 붙여놓는 것도 깨름칙하고 말이야. 도저히 참기 힘들더군요. 고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거지 같은 애라고요? 이 집이며 고모차, 그거 울 아빠가 다 사준 거잖아요. 이제 울 아빠 죽었으니 땡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다 현금화해서 내놔요. 당장 나가줄 테니. 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현금화? 웃기는 소리 하네. 나도 너 걷어주기 귀찮아. 이 집이 정실하면 맨손으로 당장 나가.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학교도 손수 자퇴해버렸고요. 그렇게 중2 나이에 자퇴를 했네요. 하지만 비행 청소년으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하늘에서 날 보고 계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했죠. 일단은 당장 갈 곳도 먹을 곳도 없었기에 백반집에서 알바를 하고자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면 점심과 저녁까지 준다고 써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15살 꼬마가 왜 학교 안 다니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찾아온 거야? 너 가출했니?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고모네 집에 얹혀 살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사장님, 저 돈 안 벌면 굶어 죽어요. 제발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벌게 해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아휴, 딱해라. 그래, 알았다. 너 갈 곳도 없다고 그랬지? 그럼 누추하지만 식당 구석에 창고방 있으니 그곳에서 전기장판 깔고 당분간 살아. 괜찮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거라. 아줌마도 내 나이 10살에 조실부모하고 이 식당 보증금 마련하기까지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았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 두 아들을 낳은 애들 아빠도 사기꾼이었더구나. 이미 다른 가정에 있는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애를 둘씩이나 낳고 다시 본 가정으로 돌아갔지 뭐냐. 여태껏 여자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이제야 겨우 자리 좀 잡았구나. 그래도 아들들이 둘 다 착하게 커서 그나마 다행이지. 첫째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어려서부터 영재소리 듣다가 의대 다니고 있지. 아들 둘이 내 인생 전부나 다름없지 뭐냐. 어쨌든 나랑 비슷한 처지의 널 보니 힘들었던 과거가 떠올라서 그러니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다시금 공부도 하고 그래라. 알았지?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인자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오셨기에 돈에 대한 집착은 정말 강하더군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1년 365일 명절날도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도 그 식당에서 일하고 창고방에서 지내며 많은 걸 배웠더랬죠. 그렇게 어느덧 5년이 지나 20살 성인이 되었는데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연수가 너 일어나봐. 얘가 왜 이렇게 하혈을 많이 하고. 얘야, 정신이 좀 들어? 곧 119 올 거야. 웬 피를 양동이째 쏟아놨네.
내가 너 일 너무 많이 시켜서 과로해서 그렇니? 죽으면 안 된다. 어? 식당 창고방에서 사장님이 울부짖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파자마 바지에 하혈을 엄청나게 해놨더군요. 그 좁은 창고방이 피바다처럼 보일 정도였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던 병과 같은 자궁암이었어요. 제 나이 20살이었고 아직 결혼 전이었기에 웬만하면 자궁을 살리려고 했으나 상태가 심각해 적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암이 다 퍼져버릴 수 있다더군요. 자궁 적출 수술 전날 밤을 새서 엉엉 목 놓아 울었네요. 엄마가 그렇게나 보고 싶더군요. 옆에서 간병해 주시던 식당 사장님께서도 같이 펑펑 울어주셨어요. 제 인생이 불쌍하다면서요. 그렇게 수술 후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연수가, 너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디 창고방에서 계속 살 수 있겠니? 좁지만 우리 집에 와서 나랑 함께 지내자. 우리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의사하느라 바빠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첫째 아들은 같이 사는데 뭐 불편은 하겠다만 창고에서 지내는 것보다 낫겠지. 사장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렇게 좁지만 방이 무려 3개나 있는 집에서 지내니 호강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가끔 꿈에서 예전 어렸을 때 살던 그 대저택이 나오곤 해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식당 1평 반짜리 창고방에서 지내다가 방 3개짜리 25평 아파트에서 살게 되니 대저택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넓게 느껴지더군요. 사장님 첫째 아들은 환경미화원이었는데 참 사람이 착했어요. 갑작스러운 불청객인 절 보고도 싫은 티도 내지 않고 친절하게 잘해주더군요. 연숙씨 맞죠?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요. 사정이 참 딱하게 됐어요. 이제 20살인데 그런 몹쓸 일을 겪다니.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참, 일하고 오면 제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직업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아, 환경미화분들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죠. 훌륭한 일 하시는 거예요. 혹여 냄새 좀 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가끔 길에서 아줌마들이 자기 자식 보고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런 일 하면 힘들게 살아야 해.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픈데 연숙 씨가 훌륭한 일이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여튼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해요.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처녀총각이 한 집에 있다 보니 눈이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성실하고 착한 성국 씨에게 점점 스며들었고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그 사람도 제게 매일 편지를 써주고 가끔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는 등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물론 사장님 몰래 말이죠. 하지만 엄마인 사장님은 첫째 아들인 성국 씨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야, 니네들 연애하니? 뭘 나 모르게 꽃을 주고받고 난리들이랴? 아유, 좋을 때다. 아, 엄마 눈치채셨어요? 에라 모르겠다. 들킨 김에 엄마한테 그냥 허락받고 화끈하게 진행시킬래요. 나 연숙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뭐? 결혼까지? 벌써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냐? 연수가 네 마음도 그래? 어서 대답 좀 해봐라. 성국 씨와의 연인으로 지내며 아직 결혼까진 생각 안 해봤지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크게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제가 자궁암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기에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저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기를 못 갖잖아요. 그전만 아니라면 저도 성국 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면목이 없어서 허락해달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야, 그게 어디 뭐 네가 걸리고 싶던 병이더냐? 애 없으면 나중에 입양이라도 해서 정성껏 키우면 되는 거지 뭐. 사랑이란 게 반대한다고 틀어먹힐 게 아니더라. 나도 애들 아빠가 광부였기에 결혼한다니까 우리 집에서 반대를 하도 심하게 해서 야반도주했지 뭐냐. 남편이 둘째 100일 때 폐병 걸려 그렇게 빨리 죽을 걸 알았다면 야반도주니 뭐니 안 하겠다만 인생사 알 수 없는 거더라. 그러니 니네끼리 서로 좋아한다면 결혼해라. 우리 큰아들도 홍기가 꽉 차서 할 때가 됐지 뭐. 모자란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실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모조리 다 아는 분이라 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던 시동생도 만나고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은 생략했네요. 허례허식 싫어하는 제 성격 때문이죠 뭐. 아주 부잣집에서 살다가 집안이 폭삭 망하고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결혼 생활 역시 충실했어요. 아기도 없으니 집안일과 식당일에 더욱 열심히였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시모의 성향도 잘 알았기에 365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도 신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시모는 자기 몸 안 챙기고 과로하다 보니 투석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투석도 10년 정도가 한계라고 하더군요. 큰아들인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보, 어머님 병원에서 신장 이식만이 답이라고 하더래요. 도련님이랑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 다 신장검사 받아봅시다. 혹시 알아요? 이식 적합한 신장이 있을지? 남편은 곧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신장검사를 권해봤죠. 의사인 시동생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형, 지금 내 신장을 떼달라는 거야? 혹시라도 내 신장이 적합하다고 나오면 어떡해? 나 의사생활 초치라고 아주 작정했구만. 내가 왜 검사해야 하는데? 난 못해. 형이랑 형수가 신장검사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나 바빠. 야, 이 새끼야. 너만 바쁘냐? 의사가 뭐 대수라고 잘난 척 오지네. 엄마가 너 어려서부터 학원비며 의대 등록금 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거 다 알면서도 이 지랄이야? 누가 신장 당장 떼달래? 검사나 한번 받아보자는 거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동생은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저와 남편만 병원에 가서 시모 신장과의 적합도를 검사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죠. 생판 남인 제 신장이 시모에게 이식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근데 전 오히려 기뻤어요. 15살에 집도 가족도 없는 절 걷어주고 임신도 못하는 절 며느리로 받아준 시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결심을 남편과 시모에게 표현했죠. 여보, 어머님, 제 신장이 이식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이식 수술해서 어머님이 투석 안 받고 편히 살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해드릴게요. 아, 연수가 내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어린 나이에 자궁암까지 걸려 자궁도 떼낸 너한테 이젠 신장까지 떼달라고 하게 생겼구나. 이 늙고 병든 시애미가 면목이 없다. 너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바로 이식 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시모나 저나 잘 회복해서 하나뿐인 신장으로 건강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시모는 며느리인 저를 더 친딸처럼 잘 대해주더군요. 저도 친정엄마처럼 여기며 우리 한 지붕 세 식구는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의사인 시동생이 웬 부잣집 딸내미와 결혼한다고 하자 저에 대한 시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참 돈이 뭔지.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균열이 오고 말았죠. 엄마, 의사 둘째 아들 행차했습니다. 미모의 부잣집 딸내미 데리고 왔어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의사인 둘째 아들을 무척이나 아끼던 시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더군요. 아유, 우리 귀한 의사 아들 왔냐? 그래, 이 아가씨로구나. 강남 사는 부잣집 딸이라고?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크게 리조트 사업을 하신다지? 어서 와요. 총구석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시동생과 시모가 아주 쿵짝이 잘 맞더군요. 소개한다며 데려온 아가씨는 겨울이었는데 웬 발목까지 내려오는 모피코트를 입고 휘황찬란하게 골드 액세서리며 다이아까지 끼고 럭셔리하게 왔더군요. 그런데 그 아가씨 얼굴을 보아하니 뭔가 낯이 익었어요. 분명 봤던 사람인데 누구더라? 그 아가씨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제서야 아차 싶었어요. 내가 알던 그 여자가 확실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곽설아라고 합니다. 제가 선물을 이것저것 사와봤는데 마음에 드시려나 모르겠네요. 예비 동서라고 찾아온 그 아가씨는 우리 아빠가 말기암인 엄마를 간호하느라 바쁠 때 아빠 회사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보유하던 현금을 죄다 털어 필리핀으로 도망간 곽비서, 그 새끼의 딸이었어요. 곽설화, 확실했죠. 아빠는 곽비서 그놈을 회사 임원이 아닌 친형제처럼 생각해서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했으니 그 딸내미도 당연히 내 얼굴을 기억하리라 믿었어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온 내 가슴에 한 분노를 모두 담아 그 딸내미 년에게 냅다 질렀죠. 너 곽설아, 너 나 알지? 나 이현숙이야. 이철수 회장님 딸. 우리 가족여행도 같이 갔었잖아? 니네 아빠가 우리 집안 회사 돈 다 갖고 필리핀으로 튀는 바람에 우리 엄마도 죽고 우리 아빠도 죽었어. 악마 같은 니네 아빠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니? 사기치고 횡령한 돈으로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을 해? 이 개새끼들, 악마 새끼들 같으니라고. 곽설아 그 여자도 독하더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말을 받아쳤어요. 십수년 전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웬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널 내 형님으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라니. 야, 어디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나 지금 임신한 몸이야. 남친한테 듣자 하니 넌 자궁 떼내서 임신도 못한다며? 참네, 자궁도 없는 게 어디 여자냐? 내 뱃속 아기한테 안 좋으니 닥치고 있어. 뭐? 인연이 말이면 단 줄 알아? 그게 왜 끝난 일이야? 니네 아빠가 훔쳐간 우리 집안 돈 다 내놔.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거지같이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니네 집안은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나 보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니네 집안 멸망하는 꼴 꼭 보고 죽을 거라고. 저와 곽설아 그년이 싸우는 꼴을 보며 대강 상황을 다 파악한 시모와 남편, 시동생은 저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줄곧 곽설아 편만 들더군요. 너무 섭섭했죠. 야, 큰 며느리야. 지금 둘째 며느리가 이미 임신한 몸이라잖니?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넌 자궁도 없어서 임신도 못하는 애가 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지랄지랄거리는 거냐? 이미 십수년 전에 다 끝난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가족 간에 흠질 낼 거 뭐 있냐? 우리 의사 아들내미가 결혼하고 살 강남집이며 차며 둘째 며느리가 해온단다. 심지어 우리 아들 의사 개업까지 사돈내서 다 해준다더라. 이렇게 은혜로운 사돈댁이 어딨냐? 큰 며느리 너
행여 옛날 일 끄집어내서 사돈 어른이나 둘째 며느리한테 행패 부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머님, 저녀는 저희 집안 사업을 망하게 한 원수의 딸이라고요. 지금 그런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입고 있는 모피코트며 다이아, 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집안 회사가 저년 아버지 때문에 망해서 우리 아빤 막노동판에서 돌아가셔야 했다고요. 그런 사기꾼 도둑놈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정말 받아들이실 거예요? 막말하지 말라니까. 처년이 계속 처지랄이네. 그럼 우리 귀한 의사들의 아기까지 임신한 둘째 며느리를 내치랴? 넌 애도 못 가는 몸이니 내가 손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둘째네 뿐인데. 게다가 몇십 원어치를 혼수로 다 해온다는데 내가 이 기회를 차버리랴? 절대 그럴 순 없지. 정 그렇게 싫다면 이 집에서 니네 부부가 나가라. 내가 아무렴 의사 아들이 더 좋지 청소부 아들이 더 좋겠냐? 큰아들 내외 없는 셈 칠 테니 썩 꺼져버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평소에도 환경미화원인 제 남편보다 의사인 둘째 아들을 훨씬 예뻐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정의 원수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인정하고 오히려 절 내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신장 투석하던 시모를 위해 며느리인 내가 신장 한쪽까지 떼어드리고 친정 어머니처럼 잘 모셔왔는데 이럴 수가. 너무 배신감이 컸어요. 무엇보다 곽비서, 그 새끼의 딸년을 동서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싫었어요. 내게서 모든 행복을 앗아간 그 집안의 딸과 가족으로 묶여야 한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차라리 시모 말대로 그 집에서 내가 나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충격과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면서 짐을 싸고는 일단 근처 여관으로 향했어요. 주인한테 장기 투숙하겠다고 말하고는 대강의 짐만 푼 채로 살았죠. 이럴 땐 아이가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있었다면 시댁과 연 끊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머무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15살 이후로 시모의 식당 일만 줄곧 해왔던 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식당 파트타임 일을 잡아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야, 네 마누라랑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게 니네 부부한테 하는 내 마지막 연락이 될 거다. 난 오늘부로 청담동 사모님이 될 참이니까 우리 금쪽 같은 둘째 며느리가 아기 낳는다고 아기 좀 봐달라며 청담동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한다. 신혼집에 방이 5개나 된다면서 말이야. 니 얼마나 은혜로운 며느리냐. 용돈도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지 몰라. 아주 내가 말년에 복이 터졌지 뭐냐. 요즘 같은 세상엔 돈이 전부인 것 같다. 엄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엄마를 위해 신장까지 떼준 며느리랑 단번에 연을 끊는 게 말이나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피도 안 섞인 며느리가 자기 장기를 떼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나야 의사인 동생보다 못난 놈이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연숙이한테는 진짜 너무하시는 거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야, 그깟 신장 하나 떼준 게 대수냐? 난 돈 많은 며느리가 훨씬 좋다. 걔랑 다시 가족되면 우리 귀한 둘째네한테 복수라도 한다고 난리칠까봐 무서워서 다시 못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 귀한 의사들이 쓰레기 치우는 형네랑 영 끊으라더라. 상류층 사모님 되려면 하층민들이랑 교류하면 안 된대나 어쩐대나. 나도 이제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히 살고 싶으니 둘째 말 들어야지 뭐. 너희들은 둘이 알아서 잘 살도록 해. 파줄 손자도 못 낳는 것들 볼 필요 있냐? 끊어라.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마치 친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늘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곁에 없었다면
정말 더 좌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제 감정을 잘 이해해줬고 일주일 뒤 시모와 함께 살던 그 집을 가보니 이미 시모는 쌩하니 서울 강남으로 가고 없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영끄는 시모의 흔적을 다 지우고 우리 부부끼리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쉬는 날이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러 다녔어요. 고아원, 양로원, 수해가 난 지역 등 돌봐야 할 아이가 없었으니 혼란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고아원의 한 아이가 저에게서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 아이는 소리라는 여자아이였는데 나이는 고작 4살이었어요. 저에게 자꾸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니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와 함께 살다가 엄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들어온 아이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우리 엄마도 자궁암으로 잃고 나도 같은 병으로 자궁을 떼어냈는데 이 아이도 엄마를 자궁암으로 잃었구나. 불쌍한 것. 집에 와서도 그 아이의 영롱한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부터 그 아이 생각에 잠도 오지 않더군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봤어요. 소리를 우리 딸로 들이면 어떨까? 호적에도 정식으로 올리고 말이야. 도저히 그 아이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아. 자꾸 눈에 밟혀. 입양을 하자는 거야? 그래, 나도 대찬성이야. 사실 내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어. 그렇게 결정해줘서 고마워, 연수가. 남편의 고백에 내가 본인 아이를 낳아줄 수 없는 여자라는 사실이 사무치도록 미안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소리라는 여자아이를 저희 딸로 입양할 수 있었죠. 잘 적응할까? 라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는 서슴없이 우리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라줬어요. 금세 행복한 새 식구가 되었죠. 저는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레 전업주부가 되었고 양육이 때론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보람차고 뿌듯하고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아이가 예뻐서 미치겠더라고요. 낳은 적은 어떨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키운 적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네요. 사랑과 온 정성을 다해 딸을 케어했고 우리 소리는 전교 1등을 하는 등 공부까지 잘하는 예쁜 딸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자식 키우니 세월이 정말 금방 가더군요. 어느새 한 10년쯤 지났을까? 그날도 소리가 중학교 대표로 나간 수학 경시대회에서 다 맞았다고 하여 가족끼리 축하 파티 겸 고깃집에 다녀오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역한 냄새와 함께 웬 거지가 어둠 속에서 멀뚱하니 서 있더군요. 얼핏 보니 눈빛이 흐리멍텅한 치매 걸린 할머니 같았어요. 입고 있는 몸빼바지에는 똥오줌을 잔뜩 싸놨는지 축 늘어진 채 있더군요. 역한 냄새에 코를 잡고는 어둠 속에서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치매라도 걸리셨나요? 경찰 불러드릴 테니 집에 가셔요.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며 그 할머니를 전봇대 불빛 근처로 대충 데리고 갔는데 이럴 수가. 그 똥싼 바지에 치매 걸린 할매는 바로 10년 전 인연을 끊은 시모였던 거예요. 어머님 맞죠? 아니 이 꼴로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전화라도 주시고 오시지 그랬어요. 어머님 아들 성국씨 전화번호도 안 바뀌고 제 번호도 그대로인데요. 치매에 걸려 제대로 발음도 안 나오고 몇 끼를 굶었는지 해골 같던 시모는 멍한 눈빛으로 이 말만 되풀이했어요. 나가래요. 집 나가래요. 시모가 돈 많다며 그렇게 좋아하던 둘째네 부부가 쫓아낸 게 틀림없었어요. 충격에 빠진 저희 식구는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바지도 빨아야 했고
빼빼 마른 시모에게 뭐라도 먹여야 했거든요. 곧 도착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일단 둘째 아들 내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죠. 시모를 얼른 집으로 모시고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는 일단 이것저것 음식을 대접했어요. 손 쓰는 법도 까먹었는지 중증 치매에 걸린 듯한 시모에게 밥을 떠먹여 줘야 했죠. 처음엔 죽부터 시작하여 나중엔 고기까지 잘 드시더군요. 그토록 쌩쌩했던 시모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몸무게를 재보니 36kg이 나가더군요. 아프리카 기아가 따로 없었죠. 남편도 너무 맘 아파했어요. 엄마,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던 성훈이가 엄마를 어떻게 모셨길래 이 지경이 됐어요. 윤성훈 이 자식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이 후레 자식 같으니라고.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한 거야?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네는 치매에 걸린 시모를 버린 채 미국으로 도망갔더군요. 미국 내 연락처를 알아내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다면서요. 근데 참 신기하죠? 본인이 거의 반평생 살았던 집을 기억하는 건지 시모가 심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게요. 우리 딸 소리는 비록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할머니란 존재를 처음 받기에 신기해하면서도 무서워했어요. 이빨도 다 빠지고 거의 해골같이 살가죽만 있던 시모는 제가 봐도 마귀 할멈 같긴 했거든요. 그래도 착한 우리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모에게 말도 걸어드리고 밥도 떠먹여드렸죠. 뭐 예쁜 시모라고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싶겠냐만 자식한테 버림받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시모가 불쌍하더군요. 그래서 요양원 안 보내고 집에서 돌봤죠.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를 데리고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 이미 혈액암 말기더군요. 어쩐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먹이고 해도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바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료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우리 딸은 이미 중학생이니 엄마 손이 덜 필요한 나이기에 전 시모 곁에서 살다시피 했고 시모는 결국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시모가 갑자기 절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는 듯이 내 딸아 라고 불렀어요. 그게 제가 들은 시모의 마지막 육성이었죠. 어린아이가 잠에 들듯이 제 품에서 돌아가신 시모를 붙잡고는 펑펑 울었어요. 한때는 시모를 친정엄마처럼 여기고 살았기에 진짜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더군요. 엄마, 엄마를 외치며 한참을 울었네요. 엄마, 이렇게 내 품에서 허무하게 죽을 거면 뭐하러 연 끊고 10년이나 얼굴 못 보고 시동생네 가서 살았어요. 엄마, 너무 야속하네요, 엄마. 장례식을 소박하게나마 치르고 나니 시동생네에 대한 복수심이 다시금 불타오르더군요. 경찰을 통해 미국 내 연락처를 알아냈고 수소문하여 접촉을 시도했어요. 한창 코로나 시국이어서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쪽 소식을 듣자 하니 너무 놀라서 사필 규정이랑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필리핀에서 사업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곽비서 그 아저씨는 미국 시동생네에서 치료받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가족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잔뜩 옮긴 채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인 곽비서가 묻혀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기야 시동생네 아이가 죽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시동생네는 이혼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시동생은 자식의 죽음으로 정신줄을 놓고 진료하다 의료사고를 크게 내서 몇백억의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값 지불하느라 파상할 지경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 불과 2,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게 진작에 좀 착하게들 살 것이지. 쇼카가 그렇게 된 건 마음 아프지만 못된 짓 저지른 어른들을 가엾다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저희 식구들도 다시금 심적 안정을 되찾았네요. 한창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딸 덕분에 집안은 늘 긴장 모드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이랍니다. 아무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벌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죠. 하지만 일체 유심조라고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늘 남과 비교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며 좋을 것 같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삶엔 그보다 더 큰 가치들이 존재하니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고2, 고1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벌써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는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문득문득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내 아이 키울 때는 시간이 참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도 언제 이렇게 훌쩍 컸나 싶은 게 또 시간인데 벌써 큰애가 17살이라는 게 새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또 전 시어머니가 있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그 긴 시간 나는 왜 미련하게 참고 살았을까 스스로 한심하다 여기는 때도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홀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제 아래 4살 터울 남동생이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늘 바빴고 늘 불만이 가득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이혼하면서 상처가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미련하게 감당도 되지 않으면서 저랑 동생을 키우겠다고 친권까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러니 친정아빠는 홀가분하게 외국으로 나가 소식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면서 저도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 짙어져 원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엄마는 아빠가 늦게라도 용서를 빌고 돌아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붙들고 계셨는데 그런 아빠가 해외로 가버려 영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늘 우울감과 조절이 힘든 분노에 사로잡혀 사셨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건지 제 나이 고2 때 엄마가 쓰러지셨는데요. 저는 평상시 그냥 엄마가 당신 성격에 속병을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큰 병이었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져 뒤늦게 간 병원에서는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엄마 몸이 엉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병원에 안 갈 수 있냐고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의사가 된 이후 이런 환자는 처음이라며 화를 낼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저도 동생도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 남매는 각자 저는 이모에게 동생은 삼촌에게로 가서 컸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해 일찍 취업해 독립해 살다가 전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어요. 물론 제가 연애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워낙 외로움도 잘 타고 마음 깊은 곳에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크다 보니
남편과 있는 시간이 마음 편하고 좋았죠. 그리고 전 남편은 사정이 딱한 저를 참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전 남편과 붙어 있고 싶었어요. 이 남자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나라는 사람도 사랑받는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 좋았는데 너무 붙어 있던 게 문제였을까요? 아이가 먼저 저희를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결혼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갖은 구박을 견뎌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 앞길을 막았다며 저를 향한 원망이 대단하셨어요. 아이까지 생겼으니 결혼을 안 시킬 수 없고 제가 일부러 자기 아들 잡으려 몸을 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아, 금쪽 같은 내 아들 앞길을 저것이 지 몸 관리 제대로 못해 막았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옥이야 금이야 내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함을 어찌하나요? 이렇듯 모든 화살은 저에게로 쏘시며 저는 졸지에 앞길 창창한 사람 발목 잡은 꽃뱀 같은 여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주고 자기 엄마에게도 맞서며 그나마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더군요. 제가 둘째를 낳고부터는 남편 역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술과 도박에 빠져 인생 한방, 인생 역전 같은 허황된 꿈만 쫓았는데 그래서 매일 저는 아이들을 위해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새벽까지도 일만 해야 했었죠. 아이들이 고맙게도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벌어 아이들 학원비와 학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속도 모르고 제가 아둥바둥 벌어오는 돈을 탐하곤 했어요. 자기가 한 방에 터뜨려 호강을 시켜준다는 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늘 돈을 집에 두지 않았어요.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게다가 혹시 몰라 카드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저한테서 돈을 뺏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늘 남편은 불만이 많았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저도 지쳐 사내 만에 이혼도 진지하게 고민하던 저였는데 제가 또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를 내밀면 남편은 그제야 잘못했다고 빌고 반짝이긴 했지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 자기 아들이 기가 죽어 저러고 산다며 저를 탓하셨는데 시어머니도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작은 집에 몰아준 제사를 전부 가지고 오셔서 저 혼자 다 하라고 시키셨는데요. 며느리가 저 혼자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손이 형님은 시어머니와 앙숙인 관계로 시댁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 저도 결혼식 때 얼굴을 한번 보고는 이혼하는 그날까지 형님 얼굴은 본 적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형님과 시어머니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앙숙이면서도 당신 아들이랑 살려면 돈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꼬박꼬박 50만 원씩 뜯어내던 분이셨어요. 그 돈을 형님이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아주버님이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그 돈은 매달 꼬박꼬박 입금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50만 원 액수도 형님네가 아닌 시어머니 결정하신 건데 큰아들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니 매달 30만 원에 이렇게 제사나 명절 때 제가 와서 몸으로 떼우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저에게 제사와 차례 준비를 떠넘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조상님 제사를 가져왔다는 명분으로 선산지분을 모두 챙겨 당신 이름으로 돌리셨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이 이 속을 챙기셨죠. 이렇듯 저의 시어머니는 돈이라면 아주 환장하는 양반이었는데 저한테 툭하면 이게 다 내가 니들 생각해서 제사 가지고 온 거야. 내 앞으로 해놓은 선사는 결국엔 우리 둘째 아들 거고 너도 그 덕을 볼 텐데 세상에 공짜 있니? 그러니 힘들다 억울하다 생각 말고 정성으로 차려. 네 형님한테 안 뺏기려면 너도 성의를 보이란 말이야. 저는 저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네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면서 시어머니 당신은 날로 드셨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만 형님과 저를 경쟁하는 사이로 만드는 건지. 원래도 싫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검은 속을 보고 없던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형님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잔심부름도 미안한 기색 없이 저에게 시키셨는데요. 병원 예약부터 김장 같은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당신 아들 발목 잡은 대가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이 남편 같지도 않은데 그걸 다 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특히나 사내 만회할 때는 내가 왜 그걸 하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제가 며느리 도리도 하지 않는다며 신세한탄을 늘어놓으셨는데요. 솔직히 그런 건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저에게 당한 시어머니는 이젠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특유의 갈라지는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는데 며느리 짬밥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건지 그것도 무섭지 않더군요. 특히 정말로 남편과 갈라서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시아버님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식구들 중에 그나마 시아버님을 친정 아버지처럼 따라갔거든요. 말수도 별로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 모르는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정말 죽겠다 싶으면 그때는 남편 대신 나서는 사람이 그나마 시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아이들을 생각해서 저더러 참으라 하셨는데 저에게 약점은 아무래도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불행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은 그러지 않길 바랬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혼하고 돌아갈 친정도 없고 남동생과도 거의 연을 끊고 산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에게 친척이라고 만나게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게 참 명절이고 연말연시고 사람을 특히 외롭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형편없는 시댁 식구들이라도 애들을 생각하면 나름 미련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빵점짜리 시어머니셨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에겐 그럭저럭 괜찮은 할머니셨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듯 또 제 스스로 합리화하며 여러 번의 이혼 고비를 넘겼고 거의 포기하며 10년 넘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또 제 사연을 듣는 제3자인 분들은 그걸 왜 참고 살아? 진작 이혼했어야지 라고 하실 게 분명할 텐데 저는 미련하지만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네요. 네, 제가 바보였죠.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혼을 하기가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쩐지 제가 저희 엄마의 길을 그대로 걷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도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 남동생의 연락으로 저희 남매는 참 오랜만에 재회를 했죠. 남동생은 그동안 제가 참 걱정되고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동생은 잘 자라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나름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삼촌이 그래도 나 많이 챙겨줬어. 싫다고 하는데도 공부시키고 과외도 붙여주고 꿈도 없어서 배회했는데
좋아하는 것도 찾아주면서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많이 줬거든. 그래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또 취직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 누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다? 나도 뭐 잘 지냈어. 결혼도 했고 남편이랑 애들이랑 그럭저럭 잘 살거든. 다행이다. 나는 사실 누나 걱정 많이 했거든. 이모가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잖아. 그리고 삼촌한테서 누나가 독립해서 나갔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동생은 차마 뒤에 말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아마도 제가 어렵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나름 자기가 성공해서 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도 꽤 높고 대출이 있긴 하지만 집장만도 했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는데 그땐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분명 기쁘기도 했는데 왠지 모를 창피함도 있었어요. 나도 동생처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명함을 받아놓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동생도 그런 제가 아마도 많이 낯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인가 시간이 지나고 동생에게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랑 이혼하고 해외에 나가 산다고만 알고 있던 아빠는 알고 보니 두바이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았고 현재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아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동생에게 연락이 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이 많이 없어 기꺼이 아빠를 만나러 갔고 생각보다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아빠의 병간호를 자처하며 저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저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엄마가 힘들어하고 불평불만 넘어 아빠를 그리워하고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괜히 아빠가 미웠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누나, 그래도 우리를 낳아준 부모잖아. 아빠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빠 얼굴 한번 보러 와. 애들도 데려오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마지못해 저만 아빠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에 갔었네요. 솔직히 아빠의 얼굴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다 잊었는데 앙상하게 뼈만 남고 검게 그을린 피부를 보니 눈물이 먼저 맺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왜 그러는지 저도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하염없이 이리 오라며 손짓하셨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을 떼보려고 해도 마치 누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내 아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멈추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친정 식구들과 어색하고 불편한 재회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라고 신경은 계속 쓰였는데 친정아빠도 나름 해외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저희 남매 걱정에 어떡하든 돈을 보내고 싶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중간에서 저희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던 친척들이 가로채고 저희한테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엄마가 죽고 저희 남매가 헤어져 지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일이 너무 커지고 바빠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며 뒤늦게 눈물의 사과를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의 앙금이 풀어졌어요. 저도 결혼해서 남편과 부부 문제로 사내 만회하는데 아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는데 시간은 저희 남매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아빠는 급하게 상태가 나빠지셨는데 나중에 합병증까지 생겨 정신을 잃으셨고
그러는 가운데 기계장치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다 결국엔 저희 남매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빈소가 차려지고 세상 불편한 장례식이 시작되었죠.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가 쪽 친척들은 죄다 저희 남매를 힐끔거리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봤는데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아빠가 남긴 유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요. 하기사 조카한테 갈 돈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자식들이 좋게 보이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빈소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참석해 조문을 했는데 그래도 그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평소 원수 같은 인간들이지만 고맙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빈소에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틀 내내 발걸음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며느리를 다 챙겨주시네 하며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꿍꿍이가 있었는데 그건 역시나 돈이었어요. 첫날 조문하고 식사를 하는 중 친가 친척들이 하는 유산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행여 제가 눈알합시고 장례 비용을 부담할까봐 그것까지도 코치하려 오지랖을 부리셨어요. 있잖니? 너 행여라도 네가 장례식 비용 낼 생각은 하지도 마라. 보아하니 네 동생 잘 사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건 장남이고 상주가 나서서 내는 거야. 너는 출가 외인이다. 부의금만 딱 챙겨서 입 닦아. 네? 어머니도 참. 그런 건 제가 동생이랑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해. 어차피 니들 거의 남처럼 살았잖아. 자고로 돈 문제만큼은 핏줄이고 뭐고 없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손님이라도 많으면 또 몰라. 이건 순전히 파리만 날리는데 저것들 전부 돈이란 말이지. 내가 오죽하면 여기 와서 삼시세끼를 다 먹겠니? 그거였어요? 저는 또 어머님이 손님이 너무 없다고 저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물론 그 마음이 제일로 크지. 너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참 궁금했는데 네 친정아버지 병원에서 돌아가셨지? 그럼 그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설마 너도 냈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냈든 어머니랑 상관없잖아요. 제가 무슨 시댁 재산 빼돌려서 저희 아빠 병원비랑 장례식 비용을 내나요? 아니면 그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했을까 봐요. 벌어도 제가 더 벌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짜증 섞인 말로 경멸하듯 말하니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주변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미우나 고우나 너는 내 식구인데 나보다 못한 니네 친정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말라고 라고 하셨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경멸스러워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제 일만 하려 했는데 포기를 모르는 집요한 시어머니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셨고 저도 참다 그만 좀 하라고 큰 소리로 짜증을 냈는데 그걸 남동생이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대단하게 잘해준 거 없는 누나지만 동생한테 그런 창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는 제가 내는 짜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질을 죽이며 저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윽고 궁금해 죽겠다는 당신의 본심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자기가 듣기로 저희 친정아빠가 두바이에서 사업을 했고 그걸 정리하면 좋게 20억은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동생 눈치를 살피며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다 들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유산 뺏기면 네가 등신이다.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 두바이에서 사업했다며 다른 가족들이 그러던데 그거 정리하면 20억은 될 거래. 그럼 그 돈을 누가 챙기겠니? 자식들이 너랑 네 동생일 거잖아.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20억은 무슨. 얘가? 내가 이미 다 들었다니까. 뭐야, 너 혹시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냐? 우선 그건 나중에 따지고 네 동생들어 유산 포기하라고 해. 너는 힘들게 살았지만 네 동생은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그럼 이제라도 네가 받아야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봐. 사는 게 좀 힘들다고. 애들도 좀 팔고 그래. 어? 그래. 나랑 네 시아버지도 큰 병 걸려서 병원비가 장난 아니라고. 좀 물고 연기를 해보란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돈 없는 상상의 나래에 입이 떡 하고 벌어졌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희 아빠한테 그런 유산은 없었거든요. 20억은커녕 2억도 없었는데 이것저것 정리하면 한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누구처럼 욕심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병원비고 이것저것 모든 비용을 동생이 다 냈는데 그것만 홀랑 탐하면 제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빠에게 20억의 유산이 있는 줄 알고 혼자 들떠서 남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뒤늦게 빈소에 도착했는데요. 가만 보니 입꼬리가 아주 찢어지게 올라가 있더군요. 20억 만질 생각에 아주 좋아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실수할까 겁이 나 아니라고 사업 다 망하고 아픔으로 귀국한 거라고 몇 번이고 설득을 했는데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발인을 하루 앞두고 조용히 빈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글쎄 시어머니와 남편놈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 동생에게 했더군요. 아니, 나는 고생하고 산 누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그럼 대학도 좋은 데 나왔을 거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누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내 며느리가 힘들게 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져서 그래.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어제 오늘 본 사돈어른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던데요. 무슨 얘기를 잘못 들으셨나 본데 유산을 포기하기 이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돈은 없습니다. 어허, 처남. 우리가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딴 말해도 소용없다니까. 사실은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잘 돼야 누나도 행복하고 처남 조카들도 잘 크고 할 텐데 여기저기 돈 문제 때문에 나 깜빵 가기 직전이야. 우리 좀 도와줘. 응? 언제 봤다고 처남 소리를. 그럼 말 나온 김에요, 매형. 우리 누나한테 좀 잘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누나 너무 고생하고 사는 것 같던데. 남편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야? 이게 나를 언제 봤다고? 진정해라. 그러다 20억 날아간다. 그러지 말고 사돈총각, 우리 입장 좀 잘 생각해줘. 막말로 그 돈 없어도 사돈총각은 잘 살 수 있잖아. 우리 아들 말 생각하지 말고 누나만 생각해. 네, 사돈어른 말처럼 지금 보니 저희 누나만 생각해야겠네요. 여태 저희 누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안 봐도 알겠어요. 저 유산 포기 안 하고요. 누나도 포기 안 할래요. 당장 이혼하라고 할 겁니다. 뭐야?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새파랗게 어린 게? 너는 위아래도 모르냐? 어머님이 흥분하니 덩달아 흥분한 남편놈은 남동생과 조용한 빈소에서 주먹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란스러움에 빈소에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쪽잠을 자고 있던 저는 놀라서 뛰쳐나왔고 음식을 나르던 쟁반을 들고 가 남편 머리통을 날려버렸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질세라 시어머니의 뽀글거리는 머리를 힘껏 잡았는데요. 그땐
제 동생이 나서서 시어머니 손에서 저를 빼내주었죠. 그러고는 원수를 보듯 저랑 남동생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치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왜 이런 사달이 났는지 듣게 되었고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헛쓰고 그만하고요. 저희 아빠 유산은 그게 얼마가 되었든 전부 동생 거예요. 동생이 준다고 해도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염치가 있어요. 누굴 자기들이랑 같은 급인 줄 알아요? 그러니 김치국 그만 마시고 당장 돌아가요. 그리고 당신 딱 기다려. 이젠 진짜 이혼하자. 미쳤냐? 내가 20억을 두고 너랑 곱게 이혼하게?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럼 그중에 10억 나한테 줘. 고아 같은 너랑 내가 산 세월이 얼마냐? 그 정도 보상은 있어야지. 보상 같은 소리 하네. 보상은 내가 받아야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래도 인간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갔잖아. 됐고 소송할 테니 준비해. 10억? 나도 구경이나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이젠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질렀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제가 돈이랑 남동생 믿고 설친다며 급기야 제 앞에서 손을 올렸고 그걸 본 남동생이 눈이 돌아 남편을 제압했는데 남편은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쭈구리가 되더군요. 사실 저희 남편은 삐쩍 말라서 힘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연애하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살이 좀 있는데 키도 작은데 살까지 빠지니 인간이 참 없어 보였어요. 그에 반면 제 동생은 키도 183에 딱 봐도 관리하는 몸이었는데요. 이건 뭐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가 휘둘렀던 쟁반으로 제 동생 등짝을 내리치셨는데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네. 밖에 사람 없나요? 이 콩가루 집안 남매가 사람을 잡아요. 라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소용없어요. 제가 아까부터 동영상 다 찍었고요. 이걸로 이제 우리 엄마 해방시켜 줄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애들이 이걸 다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손주한테만큼은 잘했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건지 넋을 놓고 눈만 깜빡깜빡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랑 제 동생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막장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죠. 저는 동생의 적극적인 권유로 유명 로펌의 이혼 소송까지 같이 의뢰했는데 저희 아빠의 유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남편이 싸울 가치도 없다며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돈도 없는데 남동생만 믿고 까분다며 저더러 멍청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얼마있지도 않은 아빠 유산까지 넘기려 하니 저한테 나중에 후회할 거랍니다. 후회하고 자기를 찾아와도 소용없으니 애들 전부 데리고 자기 인생에서 꺼지라고 했는데 애비 노릇도 하지 않으려는 인간에게 저는 아무런 미련 없어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들고 그놈이랑 이혼했어요. 그놈은 재산 분할해야지 왜 다 가져가냐고 지랄 발광했지만 생활비도 뜨문뜨문 가지고 오고 제가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았다는 게 통장 거래 내역에 다 드러나 얼마 있진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놈에게 양육비 필요 없으니 죽을 때까지 얼굴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때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은 잘 키울 거고 저 역시 애들 옆에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제라도 같이 살자고 했는데 동생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할 생각인데 그때까지만 가족으로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어요.
동생한테 뜨신 밥 한번 해주지 못했는데 장가 가기 전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저 몰래 제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을 넣었는데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불처럼 화를 냈어요. 야, 너 누나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님 불쌍해 보이니?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고 1억을 내 통장에 넣은 거야? 누나, 진정해. 내가 설마 그렇게 생각했겠어? 나는 그냥 누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사실 나 누나가 이모네 집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알았거든.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누나를 도울 수 없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누나 만나면 준다고 모은 돈이야. 물론 그 돈이 1억은 아니고 아버지 유산 얼마 되진 않지만 똑같이 나눠야지. 누나도 딸이잖아. 그리고 나도 늦었지만 삼촌 노릇 하고 싶고. 저는 동생의 말에 눈물이 먼저 나와 더는 화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잘 사는 모습으로 그 돈 갚는 걸 대신해달라고 했는데 애들을 생각해 그러고 싶었죠. 그리고 제가 잘 살아야 동생과도 앞으로 자주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변했어요. 저는 동생 결혼할 때 제대로 누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꿈만 꾸던 가게를 차렸고 제 가게는 제 꿈이 가득한 카페였는데요. 딸아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원래도 손재주가 좋고 사진이며 컴퓨터며 못하는 게 없었는데 어찌나 야무지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던지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봤다니까요. 그렇게 순식간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서비스도 주고 매 순간 친절한 응대를 했는데 그게 또 좋은 이미지가 되어 제 가게는 잘 되었어요. 덕분에 투자한 돈도 전부 뽑았고 저는 매달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순수익을 올렸는데 너무 바빠서 직원을 둘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인성과 인상이 좋은 직원 위주로 뽑아 지금까지도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뒤엔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 동생 신혼집에 5,000만 원을 보태줬어요. 사실 제가 받은 돈이 더 많지만 나중에 차차 더 많이 갚아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이젠 완전 거지꼴이 된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는데요. 정말이지 그땐 귀신을 본 것처럼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게 차릴 돈이 어디 있었냐며 또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혼한 마당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양육비도 안 받고 위자료도 없다시피 한 이혼이었는데 이 인간들을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게 찾아와 행패 부린 걸 토대로 접근금지 신청과 피해 보상을 세게 청구했는데요. 그땐 이 인간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빚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되었다며 그것만이라도 해결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애들을 생각해.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아빠가 전과자면 애들한테도 좋을 게 없지. 애들 시집장가는 제대로 가겠어? 아빠가 전과자인데 자기도 그 서러움 잘 알잖아. 이딴 말을 입에 담아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그딴 걸로 내 새끼 인생 안 망가진다고 또다시 나타나 내 인생 방해하면 그땐 지금보다 10배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그 인간은 난데없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며 합치자고 했어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며 딸애가 만든 가게 홍보 영상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얼른 저를 다시 데려오라고 성화를 부렸다고 했는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니 이젠 제가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저를 어쩌지 못해 모자가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장인어른 유산이 사실은 좀 있었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랑 이혼하자마자 카페를 차려서 대박이나? 하는데 시원하게 그놈 급소에 발차기 해주었어요. 입만 열면 사람을 기함하게 만드는데 내 소원은 네 면상 안 보고 사는 거라고 말해줬네요. 그리고 오늘 일 역시 동생한테 꼭 얘기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제 동생한테 제압당하고 꼼짝을 못하던 놈이라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고는 고아나 다름없던 게 잘난 남동생 생겼다고 제가 깝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잘난 동생이 이젠 내 뒤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가 뭐가 무섭겠냐고요. 그러니 이제 옛날의 저는 잊어버리고 구질구질한 네 인생이나 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어디 시골 할머니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펑펑 울며 자기도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놈의 모자지간은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 건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을 것도 없어서 바로 경찰 불러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한바탕 하고 갔는데 얼마나 멍청하면 바로 엄마가 찾아와 또 난리를 치냐고요. 그리고 이젠 이혼한 남인 저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전 시어머니 역시 접근 금지 신청했어요. 그러자 모자지간은 더는 저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그제야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이제 아이들 모두 고등학생이라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로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젠 누나도 이런 일은 혼자 잘 처리하고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제야 동생이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 이젠 누나 걱정하지 말고 네 와이프만 위하고 행복하게만 살아. 애기 낳으면 내가 애기도 봐주고 더 잘해줄게. 아니야. 무슨 누나가 우리 애까지 봐. 우리 애는 우리가 봐야지. 그냥 누나는 지금처럼만 내 옆에 있어줘. 누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한텐 누나가 엄마잖아.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동생은 다 컸지만 저에겐 아직도 헤어지기 전에 어린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엄마 같은 누나가 되어줄 생각인데요. 저 역시 동생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동생이 원하는 누나가 되어 줄 생각입니다. 물론 올케에게도요. 올케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는지 둘을 보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꼭 바라건대 누구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마음 그대로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저에게도 인생길을 같이 걸을 친구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 주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엄두도 나지 않고 남자한테 질려 어느 누구도 받아줄 생각이 없지만 아이들 다 크고 저 혼자 남았을 땐 그냥 쓸데없는 농담이나 치고 작은 일도 같이 웃을 수 있는 누군가는 만나고 싶거든요. 아마도 그때쯤이면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겨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죠. 꼭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려고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들이 큰 사춘기의 파도도 없이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는데 부디 저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그 응원을 원동력 삼아 열심히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든 때도 많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힘을 많이 냈어요. 제 사연도
어느 누군가에겐 그런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